고작 청소원 주제에 감히 나한테 대들어? 저는 아직도 그날의 목소리를 기억합니다. 차갑고 날카롭고 사람을 사람으로 보지 않는 그 목소리를요. 하지만 그건 훗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날 아침 저는 그저 평범한 청소원이었습니다. 새벽 4시 50분 휴대폰 알람이 울립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뻗어 알람을 끄고 저는 40년째 똑같은 동작으로 몸을 일으켰습니다. 허리가 뻐근합니다. 작년부터 더 심해진 것 같은데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아깝습니다. 그냥 참으면 되니까요. 낡은 원룸의 형광등을 켜자 벽에 걸린 달력이 보입니다. 2024년 3월 15일 금요일. 오늘도 출근하는 날입니다. 내일도 모레도 아마 제가 쓰러질 때까지 매일 출근하겠지요. 세수를 하고 거울을 봅니다. 72세. 깊게 팬 주름, 거칠어진 피부, 허옇게 센 머리. 거울 속에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입니다. 누구도 알아보지 못할, 누구도 기억하지 못할 얼굴. 그게 좋습니다. 청소복으로 갈아입고 낡은 가방을 챙깁니다. 가방 안에는 도시락통 하나와 물병, 그리고 청소 카트 밑바닥에 숨겨둔 물건을 확인할 때 쓰는 작은 손전등이 들어 있습니다. 문을 나서며 복도 끝 쓰레기 분리수거장을 지나갑니다. 누군가 또 아무렇게나 버렸군. 저는 잠시 멈춰서서 플라스틱과 종이를 분리합니다. 제 일은 아니지만 어차피 나중에 관리인 아주머니가 혼날 테니까요. 작은 것부터 정리하는 습관은 오래된 직업병입니다. 아니, 옛날 직업이. 새벽 5시 20분, 저는 지하철 첫 차에 몸을 씻습니다. 텅 빈 객차에는 저 말고도 몇 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택배 상자를 든 배달원, 꾸벅꾸벅 조는 간호사, 그리고 저처럼 청소복을 입은 또 다른 누군가. 우리는 서로를 보지만 눈을 마주치지는 않습니다. 새벽의 사람들은 모두 투명합니다. 지하철이 덜컹거리며 달립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빠르게 지나가고 저는 가방에서 딸이 어젯밤에 보낸 문자를 꺼내 다시 읽습니다. 아빠, 내일 점심 도시락 챙겨드릴게요. 오늘 만든 김치찌개 맛있으니까 꼭 드세요. 화면을 보며 저는 작게 미소 짓습니다. 지은이, 제 딸, 제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랑스러워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야간 대학을 다니며 아르바이트를 3개나 했던 그 아이가 이제는 대기업 직원이 되었습니다. 비록 계약직이지만 그래도 당당하게 출근하는 모습을 볼 때면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겪은 모든 무시와 모욕이 딸만큼은 다른 삶을 살게 하기 위함이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새벽 5시 50분, 저는 한성그룹 본사 정문 앞에 섭니다. 38층 유리 건물이 새벽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습니다. 이 건물에서 일한 지 벌써 15년째입니다. 그 전에는 다른 건물에서, 그 전에는 또 다른 건물에서 40년 동안 저는 늘 이렇게 다른 사람의 건물을 청소했습니다. 경비실을 지나며 고개를 숙여 인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경비원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손만 흔듭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익숙하니까요. 직원 출입구가 아닌 지하 화물용 엘리베이터로 향합니다. 청소 직원은 정문을 쓸 수 없으니까요. 규정입니다. 저는 규정을 어기지 않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청소 카트를 끌어냅니다.
바퀴 하나가 삐걱거립니다. 작년부터 그랬는데 교체 신청을 해도 계속 미뤄집니다. 예산이 없대. 괜찮습니다. 조금 시끄럽지만 아직 쓸만합니다. 카트를 점검합니다. 걸레, 세제, 쓰레기 봉투, 유리세정제 모두 제자리에 있습니다. 손은 자동으로 움직이지만 마음 한구석에선 습관적으로 확인이라는 단어가 떠오릅니다. 확인, 점검, 분석. 40년 전 제가 가장 잘했던 일입니다. 카트 밑바닥 걸레 더미 사이로 손을 넣어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만집니다. 열지는 않습니다. 그저 아직 그곳에 있다는 것만 확인할 뿐입니다. 그 안에는 빛바랜 신분증 하나가 들어 있습니다. 1급 보안이라는 빨간 도장이 찍힌 6시 정각, 저는 18층 복도 청소를 시작합니다. 창문을 통해 들어오는 새벽빛이 바닥에 긴 그림자를 만듭니다. 저는 묵묵히 걸레질을 하며 이 넓은 복도를 따라 천천히 이동합니다. 걸레질을 하면서도 눈은 자동으로 주변을 흡습니다. 복도 구석에 버려진 서류 봉투, 누군가 흘리고 간 커피 얼룩, 회의실 문틈으로 보이는 화이트보드의 글씨들. 보지만 보지 않습니다. 알지만 모릅니다. 그게 제 일입니다. 7시가 되자 직원들이 하나둘 출근하기 시작합니다. 복도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20대로 보이는 신입사원들입니다. 명품 가방을 든 그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눕니다. 어제 그 드라마 봤어? 완전 재밌던데. 나도. 근데 진짜 현실에 저런 일이 있을까? 그들은 제 앞을 지나갑니다. 제가 보입니다. 분명히 봤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 저를 통과합니다. 마치 제가 복도 벽의 일부인 것처럼. 한 여자 직원이 들고 있던 서류 뭉치를 떨어뜨립니다. 아, 깜짝이야. 저는 반사적으로 몸을 숙여 서류를 주워 건넵니다. 여기요. 아, 네. 그녀는 서류를 받아들고는 제 얼굴도 보지 않은 채 돌아섭니다. 감사하다는 말도 없이. 괜찮습니다. 익숙합니다. 오전 9시 저는 임원층인 35층 화장실을 청소합니다. 대리석 바닥을 닦으며 저는 세면대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봅니다. 청소복을 입고 쪼그려 앉아 변기를 닦는 노인. 누가 봐도 불쌍해 보일 모습입니다. 하지만 저는 불쌍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선택한 일이니까요. 화장실 문이 열리고 정장을 차려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옵니다. 얼굴에 가득한 오만함으로 보아 임원급인 듯합니다. 그는 제 옆을 지나가며 코를 찡그립니다. 책, 청소할 거면 사람 없을 때 해. 냄새나게. 저는 고개를 숙입니다. 죄송합니다. 그는 대답도 듣지 않고 칸막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저는 조용히 걸레를 빱니다. 손을 움직이면서도 문득 옛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저 사람이 앉아있는 그 자리는 내가 40년 전이라면 절대 허락하지 않았을 위치야. 감시 사각지대거든. 옛날에 내가 보면 웃겠군. 지금의 나는 화장실이나 닦고 있으니. 오후 12시 점심시간입니다. 저는 건물 뒤편 비상계단에 앉아 도시락을 엽니다. 딸이 싸준 김치찌개가 담긴 도시락. 아직 따뜻합니다. 한 숟가락 뜨는 순간 휴대폰이 진동합니다. 문자입니다. 아빠 맛있어요? 점심 잘 드시고 있죠?
저는 도시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답장을 칩니다. 잘 먹고 있다.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 고맙다, 딸. 전송 버튼을 누르고 저는 다시 숟가락을 듭니다. 김치찌개 국물이 목으로 넘어갑니다. 따뜻합니다. 이 따뜻함이면 오늘 하루도 충분히 버틸 수 있습니다. 비상계단 창문 너머로 서울의 빌딩 숲이 보입니다. 저 안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일을 하고 각자의 꿈을 꾸고 있겠지요. 저는 더 이상 꿈을 꾸지 않습니다. 딸이 행복하면 그걸로 충분하니까요. 도시락을 다 비우고 저는 천천히 일어섭니다. 허리가 또 욱신거립니다. 괜찮아. 조금만 더 버티자.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오후 4시 저는 마지막 점검을 합니다. 각 층의 쓰레기통을 비우고 화장실을 마지막으로 점검하고 복도에 떨어진 것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완벽합니다. 제가 지나간 곳은 언제나 깨끗합니다. 그게 제 자존심입니다. 비록 누구도 알아주지 않지만 퇴근 시간 저는 직원들과 엇갈립니다. 그들은 피곤한 얼굴로 엘리베이터에 오르고 저는 청소 카트를 끌고 지하로 내려갑니다. 누군가 지나가며 중얼거립니다. 청소 아저씨는 맨날 보이네. 집도 없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저는 그들의 뒷모습을 바라봅니다. 화내지 않습니다. 상처받지도 않습니다. 그저 익숙할 뿐입니다. 저녁 6시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를 떠올립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고 누군가에게 투명인간 취급받고 누군가에게는 존재조차 인식되지 않은 하루. 하지만 그게 제 인생입니다. 40년 동안 저는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딸의 문자를 다시 읽습니다. 화면 속 글자들이 희미하게 빛납니다. 이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가 알아줄 필요도 없습니다. 제가 누구였는지, 무엇을 할 수 있었는지, 그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의 나는 그저 평범한 청소원이니까요. 지하철이 덜컹이며 달립니다. 창밖 어둠 속으로 낡은 빌딩들이 빠르게 지나갑니다. 저는 가방 안 손전등을 만집니다. 그리고 그 아래 숨겨진 결코 꺼내보지 않을 신분증을 떠올립니다. 그때의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지금의 나는 김태수 72세 청소원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제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오후 5시 42분 청소 카트를 정리하던 중에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입니다. 평소라면 퇴근 후에 연락하는데 이 시간에 전화가 오다니. 저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지은아?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 왜 그래? 무슨 일이야? 저 해고당했어요. 그 순간 제 손에 쥐고 있던 걸레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뭐라고? 오늘 갑자기 인사팀에서 불러서는 업무 태만으로 해고한다고. 아빠, 저 아무것도 잘못한 거 없는데. 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심장이 이상하게 뛰었습니다. 40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감정이 가슴 밑바닥에서 끌어올랐습니다. 지은아, 진정하고.
아빠가 지금 퇴근하고 갈게. 어디 있어? 집이요. 아빠 미안해요. 제가 잘못해서.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아빠가 곧 갈게.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해고당했다고? 10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그 아이를, 새벽같이 일어나 야간 대학 다니며 주말에도 자격증 공부하던 그 아이를, 회사 평가에서 항상 우수했던 그 아이를, 업무 태만? 말도 안 됩니다. 주먹이 저절로 쥐어졌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 건물 어딘가에 제 딸을 해고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그날 밤 저는 35층 임원실 구역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보다 1시간 늦게 시작한 청소였습니다. 일부러 모든 직원이 퇴근한 후를 기다렸으니까요.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비상구 표시등만이 희미하게 빛날 뿐 건물 전체가 잠든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저는 청소 카트를 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각 사무실을 지나며 문패를 확인했습니다. 영업본부, 기획팀, 재무팀, 그리고 마지막 끝 모퉁이, 가장 넓은 방. 상무이사실 마이너스 박현우. 저는 그 앞에 멈춰 섰습니다. 문은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청소 직원은 모든 방에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저는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넓은 사무실, 가죽 소파, 대형 책상, 벽에 걸린 골프 사진들, 전형적인 임원실이었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책상을 닦고 바닥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웠습니다. 쓰레기통 안을 들여다보는 순간 저는 멈췄습니다.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가득했습니다. 보통은 그냥 버리면 그만입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쓰레기 봉투를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쏟아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이 우수수 쏟아져 나왔습니다. 손이 움직였습니다. 40년 전 훈련받은 손이 저절로 종이 조각들을 분류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자리가 맞는 것끼리, 글씨 방향이 같은 것끼리, 색깔이 비슷한 것끼리. 5분도 안 돼서 저는 3장의 문서를 복원했습니다. 첫 번째 조각, 비자금 조성 내역서. 두 번째 조각, 허위 계약서 목록. 세 번째 조각, 회계팀 김지은 마이너스 해고 예정자. 제 손이 멈췄습니다. 김지은, 제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들고 한참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해고 예정자, 사유 내부 기밀 유출 위험. 하지만 그 아래 작은 글씨로 적힌 메모. 횡령 자료 발견 가능성 있음. 조용히 처리할 것. 그제야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지은이는 잘못이 없었습니다. 그저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본 것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종이를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제가 오래전에 묻어버렸다고 믿었던 무언가였습니다. 정의감. 아니, 그보다 더 원초적인 것. 복수심. 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찍었습니다. 복원한 문서 3장을 모두, 그리고 다시 조각조각 찢어서 쓰레기 봉투에 넣었습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돌이킬 수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새벽 1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원룸의 낡은 책상 앞에 앉아 휴대폰 속 사진들을 바라봤습니다. 찢어진 문서들, 비자금, 횡령, 그리고 제 딸의 이름.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가장 깊은 곳, 오래된 수첩 뒤에 숨겨둔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를 꺼냈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빛바랜 신분증이 나왔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문서분석국 선임요원, 김태수. 2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그 신분증을 손에 쥐었습니다. 사진 속 젊은 제 모습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눈빛, 굳게 담은 입술, 자신감 넘치는 표정. 그게 나였어. 한때는. 저는 신분증을 책상 위에 내려놓고 다시 휴대폰 속 문서 사진을 봤습니다. 40년 전이었다면 이 정도 문서는 하루면 분석했을 겁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모든 걸 추적했을 겁니다. 지금도 할 수 있을까? 손가락이 사진 위를 더듬었습니다. 비자금 조성 내역서, 날짜별로 정리된 금액들, 허위 계약서 목록,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업체들, 아직도 보입니다. 패턴이, 흐름이, 진실이. 저는 새 노트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쓰기 시작했습니다. 20년 동안 쓰지 않았던 분석 보고서를 다시. 새벽 3시 저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노트에는 빽빽한 글씨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문서 분석, 자금 흐름 추정, 필요한 추가 증거 목록. 제 손은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늙지 않았군.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여전히 어두웠고 불빛들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숨어 살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사람처럼, 투명 인간처럼. 하지만 이젠 더 이상 참을 수 없습니다. 내 딸까지 건드렸어. 이놈들. 저는 노트를 덮고 신분증을 다시 케이스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시작이야. 다음 날부터 저는 다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옛날에 제가 깨어났습니다. 월요일 새벽 6시 저는 평소처럼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청소 카트를 끌고 복도를 지나며 저는 모든 것을 다르게 보기 시작했습니다. 복사기실 옆 쓰레기통, 회의실 테이블 위 잊혀진 서류 뭉치, 화장실 휴지통에 구겨진 메모지들. 40년 전이라면 이 모든 게 정보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18층 복사기실부터 시작했습니다. 복사기 옆 쓰레기통을 열자 실패한 출력물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대부분은 단순한 회의 자료였지만 그 사이사이 눈에 띄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재무제표 수정본 마이너스 대외비. 저는 그 종이를 조심스럽게 접어 청소복 안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누가 봐도 쓰레기를 치우는 청소원일 뿐입니다. 완벽한 위장이지. 오전 9시 직원들이 출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복도를 청소하며 그들 사이를 지나다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귀를 열었습니다. 2명의 직원이 복도에서 수군거렸습니다. 야, 박 상무님 요새 좀 이상하지 않아? 그러게. 맨날 서류 찢어서 버리고 뭔가 숨기는 것 같던데. 쉿, 조용히 해. 저번에 그것 때문에 회계팀 사람 잘렸잖아.
그들은 제가 지나가는 걸 보고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저는 모든 걸 들었으니까요. 회계팀, 박상무, 서류인멸,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비상계단에서 도시락을 먹지 않았습니다. 대신 35층 임원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대부분 외부 식사를 나가니까요. 화장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각 칸의 휴지통을 확인했습니다. 첫 번째 칸, 두 번째 칸,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 번째 칸, 가장 안쪽, 휴지통 속에 구겨진 메모지가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손글씨로 휘갈겨 쓴 숫자들이었습니다. 계좌번호, 이체 금액 3억, 익명 처리.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거야. 직접적인 증거는 아니지만 흐름을 추적할 수 있는 실마리였습니다. 저는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고 메모지를 다시 구겨 휴지통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들어와도 저는 그저 청소하는 노인일 뿐이니까요. 오후 3시 저는 재무팀 사무실을 청소했습니다. 책상들 사이를 지나며 저는 모니터 화면들을 훑어봤습니다. 대부분은 엑셀 파일이었지만 한 책상 위에 놓인 포스트잇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박상무님 마이너스 예금주 변경 완료. 역외 계좌 개설 확인 요망. 저는 걸레질을 하는 척하며 그 책상 앞에 멈췄습니다. 주변을 살피고 재빨리 휴대폰으로 사진을 찍었습니다. 찰칵 소리 없는 셔터음이 울렸습니다. 증거가 하나 더 쌓였습니다. 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음 책상으로 이동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얼굴은 평온했습니다. 40년 전에 배운 것이 있습니다. 긴장하지 마. 넌 이미 투명 인간이야. 누구도 널 의심하지 않아. 저녁 6시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후였습니다. 저는 다시 35층 박현우 상무실로 향했습니다. 오늘도 문은 잠기지 않았습니다. 안으로 들어가 쓰레기통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오늘도 찢어진 서류들로 가득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조심스럽게 쏟아냈습니다. 하얀 종이 조각들, 50개, 아니 60개쯤 될까요?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분류, 배열, 결합. 40년 전 저는 하루에 수백 장의 찢어진 암호문을 복원했습니다. 북한에서 넘어온 것, 산업 스파이가 인멸하려던 것, 범죄 조직이 숨기려던 것. 이 정도는 쉽습니다. 10분 후 저는 2장의 문서를 복원했습니다. 첫 번째, 비자금 운용 내역. 두 번째, 허위 계약 업체 목록. 사진을 찍고 저는 다시 조각조각 찢어서 원래대로 쓰레기통에 넣었습니다. 완벽합니다. 아무도 모를 겁니다. 청소원 할아버지가 뭘 하고 있는지.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저는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노트를 펼치고 오늘 수집한 증거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복사기실에서 찾은 재무제표, 화장실에서 발견한 계좌번호 메모, 재무팀 책상의 역외계좌 포스트잇, 그리고 상무실 쓰레기통의 비자금 내역서. 모두 따로따로 보면 결정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연결하면 저는 펜을 들고 화살표를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돈의 흐름, 시간의 흐름, 사람의 흐름. 1시간 후 노트 위에는 하나의 거대한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박현우를 중심으로 15개 유령회사, 3개 역외계좌, 그리고 4년간 빼돌린 50억 원의 흐름. 아직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뼈대는 보입니다. 조금만 더 증거를 모으면 이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습니다. 침대에 눕기 전 저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72세 노인의 얼굴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지고 지치고 늙은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달랐습니다. 40년 전 국가정보원 문서분석국 최고 요원이었던 그때의 눈빛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거울 속 제 모습에게 중얼거렸습니다. 아직 안 죽었어. 그리고 작게 웃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저는 그들 사이를 떠다닐 겁니다. 투명 인간처럼. 하지만 이젠 압니다. 투명하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강력한 무기인지. 아무도 보지 못하니까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수요일 밤 10시 저는 실수를 했습니다. 그날 저녁도 늦게까지 남아 증거를 수집하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직원이 퇴근한 후 건물은 고요했습니다. 저는 32층 재무팀 사무실에서 복사기 옆 서류함을 뒤지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뭐 하세요?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니 안경을 쓴 젊은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커피잔을 들고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신입사원 이민호. 야근이 잦기로 유명한 직원이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평소의 표정으로 돌아왔습니다. 아, 청소하는 중입니다. 놀라셨죠? 죄송합니다. 아, 네. 민호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무렇지 않게 걸레를 들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습니다. 민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위험했습니다. 저는 조용히 그 층을 떠났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40년 전이었다면 이런 실수는 하지 않았을 텐데. 늙었군. 다음 날 저녁 또다시 민호와 마주쳤습니다. 이번에는 35층 복도였습니다. 저는 박현우 상무실로 가는 길이었고 민호는 프린터실에서 나오는 중이었습니다. 우리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민호의 눈빛이 달랐습니다. 어제의 놀람이 아니라 뭔가를 알아차린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제게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제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이신지? 저기, 비상계단으로 갈까요? 여기선 좀. 민호는 주변을 둘러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거절하는 것이 오히려 더 의심스러울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비상계단 구석, 우리는 마주 섰습니다. 민호는 한참 동안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그는 안경을 벗어닫고 다시 쓰고 또 벗었습니다. 긴장한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드디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아저씨, 혹시 회사 비리를 조사하시는 건가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를 바라봤을 뿐입니다. 민호는 한숨을 쉬고 계속 말했습니다. 어제 제가 본 거 청소가 아니었죠? 서류를 찾고 계셨잖아요. 그리고 오늘도 박 상무실로 가시는 거
우연이 아니잖아요. 저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도 알아요. 이 회사가 뭘 하고 있는지, 박상무가 얼마나 더러운 짓을 하는지, 저도 봤어요. 서류들, 숫자들, 모두 거짓이라는 거.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모르는 척하고 살았어요.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습니다. 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제발 도와주세요. 혼자 할 수 있으면 저도 돕고 싶어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한참 동안 그를 바라봤습니다. 26세 청년, 명문대를 졸업하고 꿈을 안고 들어왔을 회사. 하지만 현실은 그의 이상을 짓밟았겠죠. 제 안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저 청년은 옛날에 나와 닮았어. 정의를 믿었지만 현실 앞에서 무너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 딸이 해고당했어요. 박현우 그 사람 때문에. 민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도 증거를 모으고 있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어요. 당신이 정말 돕고 싶다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를 믿어야 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사 전산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나요? 민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재무팀 전산 권한이 있어요. 계약서 파일이나 회계 자료는 볼 수 있어요. 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전산 자료, 제가 가장 필요로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럼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그날부터 저와 민호는 한 팀이 되었습니다. 낮에는 각자의 일을 했습니다. 저는 청소원으로, 민호는 신입사원으로. 하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비상계단에서 만났습니다. 민호는 회사 전산에서 뽑아낸 자료들을 USB에 담아 건네주었습니다. 저는 그 자료들과 제가 모은 물리적 증거들을 결합했습니다. 금요일 밤 우리는 처음으로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민호가 가져온 역외계자 이체 내역과 제가 쓰레기통에서 복원한 비자금 조성 문서가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거예요. 이게 있으면. 민호의 목소리가 흥분으로 떨렸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아직이야. 조금만 더 참아요. 성급하게 움직이면 다 물거품이 돼요. 네, 알겠습니다. 민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46년 차이 나는 두 남자가 좁은 비상계단에서 어깨를 나란히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누군가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그날 밤 박현우는 자신의 사무실에 앉아 CCTV 영상을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비상계단 입구가 보였습니다. 청소원 노인과 신입사원이 함께 들어가는 모습. 박현우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습니다. 흥미롭군. 그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비실? 나야. 청소원 김태수. 그 노인 신상 정보 좀 보내줘. 그리고 최근 근무 기록도. 전화를 끊고 박현우는 다시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고작 청소원 주제에. 그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현우는 그걸 막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월요일 저녁 7시 저는 평소보다 두툼한 가방을 들고 건물을 나서려 했습니다. 그것이 실수였습니다.
그날 저는 결정적인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박현우 상무실 쓰레기통에서 복원한 계약서 원본 5장, 민호가 출력해준 전산 자료 30페이지, 그리고 비자금 조성의 결정적 증거가 될 은행거래 내역서, 모두 합치면 A 사용지 50장 분량이었습니다. 청소 카트 밑에 숨기기엔 너무 많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가방에 넣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두툼해진 가방. 괜찮을 거야. 경비실은 그냥 지나가면 돼. 저는 청소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직원 출입구로 걸어갔습니다. 평소처럼 경비실 앞을 지나가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잠깐만요. 경비원의 목소리가 제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저는 멈춰섰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뛰었지만 표정만은 평온하게 유지했습니다. 네. 천천히 돌아서자 젊은 경비원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평소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가방 좀 볼 수 있을까요? 가방을요? 네. 오늘부터 퇴근 시 무작위 검색을 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거든요. 죄송하지만 협조 부탁드립니다. 제 손이 가방 끈을 더 세게 쥐었습니다. 오늘부터? 우연일까요? 아니, 우연은 없습니다. 박현우가 눈치챘어. 경비원은 손을 내밀었습니다. 가방 주시죠.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도망칠까? 아니, 그럼 더 의심받습니다. 저항할까? 72세 노인이 젊은 경비원을 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천천히 가방을 내려놓았습니다. 하지만 건네주지 않고 직접 열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허리가 안 좋아서 무거운 거 들기 힘드시잖아요. 저는 최대한 느리게 지퍼를 열었습니다.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습니다. 가방 안에는 도시락통, 물병, 그리고 그 아래 서류 뭉치. 어떻게 하지? 40년 전 훈련이 떠올랐습니다. 위기 상황 대처법. 규칙일 상대의 주의를 분산시켜라. 저는 가방을 열면서 일부러 물병을 쿵 하고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아이고, 물병이 구르면서 경비실 안쪽으로 굴러갔습니다. 경비원의 시선이 잠깐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그 1초, 저는 재빨리 가방 속 도시락통 아래 숨겨둔 서류 뭉치를 더 깊숙이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낡은 수건으로 덮었습니다. 경비원이 물병을 주워 돌아왔습니다. 괜찮으세요? 네, 미안합니다. 손이 떨려서. 저는 가방을 활짝 열어 보였습니다. 도시락통, 물병, 더러운 수건, 그리고 작은 지갑. 경비원은 가방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짧지만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보이지 마. 제발. 경비원의 손이 가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도시락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끝났어. 그 순간 경비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따르릉 마이너스. 경비원이 잠깐 머뭇거리더니 전화를 받으러 돌아섰습니다. 네, 경비실입니다. 아, 네, 사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는 수화기를 놓고 저를 돌아봤습니다. 가세요. 괜찮습니다. 네. 가방은 문제 없어 보이네요. 가세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재빨리 가방을 닫고 일어섰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최대한 천천히 자연스럽게 걸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건물을 벗어나 한 블록을 걷고 나서야 저는 골목 구석에 기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저는 진짜로 죽을 뻔했다고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민호에게 전화했습니다. 여보세요? 나야. 조심해. 무슨 일이세요? 경비실에서 검문이 시작됐어. 박현우가 눈치챈 거야. 전화기 너머로 민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그럼 우리가 들킨 건가요?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시간이 없어. 우리 더 빨리 움직여야 해.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이제는 숨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같은 시각 박현우는 자신의 집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앞에는 한 장의 서류가 놓여 있었습니다. 청소원 김태수 마이너스 인사 기록. 그는 서류를 읽으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72세, 15년 근속, 아무런 정가도 특이사항도 없는 평범한 노인.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게 빛났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놈이 왜 새벽부터 밤까지 내 사무실 주변을 어슬렁거리지? 그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사장님, 저 박현우입니다. 한 가지 부탁이 있는데요. 통화가 끝나고 박현우는 김태수의 사진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고작 청소원 주제에 감히 나를 건드려? 그는 서류를 찢어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두고 봐. 내가 뭘 하든 결국 넌 아무것도 아니야. 화요일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했습니다. 하지만 건물 입구에 도착한 순간 저는 멈춰 섰습니다. 정문 앞에 낯선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 경비원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다가왔습니다. 김태수 씨죠?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저는 한성그룹 보안팀입니다. 잠깐 얘기 좀 하시죠. 끝났습니다. 완전히 들킨 겁니다. 저는 그를 따라 경비실 안쪽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마치 감옥문이 닫히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보안팀 남자는 저를 차갑게 바라봤습니다. 김태수 씨, 최근 근무 태도가 문제가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근무 시간 외에 회사 건물을 배회하고 권한 없는 구역에 출입하고 업무와 무관한 행동을 했다는 보고가 여러 건 접수됐습니다. 그는 서류 뭉치를 제 앞에 던졌습니다. 오늘부로 해고입니다. 퇴직금은 규정대로 지급될 겁니다. 15년간 수고하셨습니다. 단 3분. 제 40년 청소원 생활이 끝나는데 걸린 시간은 고작 3분이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건물을 나왔습니다. 15년 동안 매일 아침 들어왔던 정문, 닦았던 복도, 청소했던 화장실들, 모든 것이 이제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에는 덩그러니 짐을 담은 종이박스 하나, 개인 소지품이라고 해봤자 여분의 청소복, 낡은 물병, 그리고 도시락통뿐이었습니다. 날씨가 흐렸습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저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가기도 귀찮았습니다.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걸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맞는 걸까? 72세 노인이 무슨 용기로, 무슨 힘으로 거대한 기업과 싸우려 했던 걸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지? 증거를 모으면 뭐해? 결국 나는 쫓겨났는데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우산도 없이 그냥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종이박스가 젖어 흐물거렸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는 온몸이 젖어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이게 무슨 일이에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방금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어요. 남자 목소리였는데 저는 숨이 멎었습니다. 뭐라고 했어? 아빠가 이상한 짓 하고 다닌다고. 아빠가 계속 그러면 나한테도 안 좋은 일이 생길 거라고.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무슨 일을 하신 거예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박현우, 그놈이 내 딸까지. 지은아, 걱정하지 마. 아무 일도. 아빠, 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제발, 그만하세요. 아빠가 뭘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제발 그만해요. 지은아, 저는 괜찮아요. 해고당한 거 그냥 받아들일게요. 다른 일 찾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발 위험한 짓 하지 마세요. 딸의 울음소리가 제 가슴을 찢었습니다. 우리 그냥 조용히 살아요. 네, 아빠 부탁이에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알았다. 걱정하지 마. 전화를 끊고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젖은 옷을 벗지도 못한 채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쏟아졌습니다. 무엇을 위해 싸우려 했던 걸까? 딸을 위해서였습니다. 딸이 당한 부당함을 바로잡기 위해서. 하지만 이제 딸은 그만하라고 합니다. 위험하다고 무서우니까 그냥 조용히 살자고. 그렇다면 내가 계속할 이유가 있을까?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지난 며칠간 모은 증거들, USB, 복원한 서류들, 분석 노트. 이 모든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는 더 이상 회사에도 들어갈 수 없어. 접근 권한도 없어. 민호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아니, 그 청년까지 위험에 빠뜨릴 순 없어. 저는 증거 뭉치를 들고 쓰레기통 위에 들었습니다. 그냥 버리자. 모두 잊자. 72세 노인이 할 수 있는 일은 없어.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저는 결국 증거들을 다시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빛바랜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40년 전 국가정보원 문서분석국. 그때 저는 믿었습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고. 진실은 언젠가 드러난다고. 하지만 결국 저는 권력 싸움에서 밀려났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겼습니다. 신분을, 자격을, 자존심을. 그리고 40년 동안 숨어 살았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야. 결국 나는 지는 거야. 밤 11시, 저는 잠들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창밖에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옷을 걸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목적지도 없이 그냥 걷고 싶었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저는 어느새 회사 건물 앞에 와 있었습니다. 38층짜리 유리 건물이 빗속에서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서 15년을 일했습니다.
하지만 누구도 저를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투명 인간이었으니까요. 시작할 때도 끝날 때도.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자 청소 직원 대기실이 보였습니다. 창문 너머로 제가 쓰던 청소 카트가 보였습니다. 낡은 카트, 삐걱거리는 바퀴, 40년 동안 저와 함께했던 것.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아빠가 힘이 없어서 빗물인지 눈물인지 모를 것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새벽 2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온몸이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은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을 켰습니다. 딸에게서 온 마지막 문자가 화면에 떠 있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건강 챙기세요. 저는 화면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해. 이게 끝입니다. 40년 청소원 인생도 복수의 꿈도 모든 것이.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요일 밤 10시, 새벽 5시, 저는 잠에서 깼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열었습니다. 비는 그쳤고 새벽 공기가 차갑게 들어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72세 노인의 얼굴, 지친 눈, 깊은 주름, 패배한 자의 표정. 하지만 제 눈은 아직 살아 있었습니다. 문득 떠올랐습니다. 40년 전 제가 국가정보원을 떠나던 날, 상사가 마지막으로 했던 말. 김태수, 넌 이제 끝이야. 아무도 기억하지 않을 거야. 저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혼자 다짐했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내가 누군지 증명하는 날이 올 거야. 40년이 걸렸지만 그날이 온 겁니까?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증거 뭉치와 USB, 그리고 빛바랜 신분증. 손이 떨렸습니다. 딸은 그만하라고 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무서우니까 조용히 살자고. 하지만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건 이제 딸만을 위한 게 아닙니다. 이건 40년 동안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모든 순간에 대한 것입니다. 이건 나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단 한 번이라도 내가 누구였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저는 번호를 눌렀습니다. 오전 9시 저는 종로구 한 빌딩 앞에 섰습니다. 동아일보 사회부, 민호가 알려준 기자의 사무실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에 내려 저는 한 책상 앞에 섰습니다. 30대로 보이는 여자 기자가 컴퓨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저기, 기자님. 그녀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은 노인을 보더니 약간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한성그룹 비리 제보입니다. 그녀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앉으세요. 1시간 후 저는 검찰청에 있었습니다. 경제범죄 담당 검사 앞에 앉아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했습니다. 증거를 내밀었습니다. USB를 건넸습니다. 검사는 자료들을 검토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바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감사는 제가 해야죠. 이런 제보는 쉽지 않으셨을 텐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오후 2시 저는 한성그룹 본사 앞에 다시 섰습니다. 오늘은 연례 주주총회가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정문으로는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해고당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1층 로비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회전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15년 만에 정문으로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로비에는 주주들과 임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아무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구석 의자에 앉아 대회의실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그가 나타났습니다. 박현우. 명품 정장을 입고 비서들을 거느린 채 당당하게 걸어가는 그의 모습. 저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곧 내 세상이 무너질 거야. 오후 3시 회의실 밖이 갑자기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찰입니다. 압수수색 영장 집행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대회의실 문이 열리고 검사와 수사관들이 들어왔습니다. 박현우 상무 횡령과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동행해 주시죠. 회의실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박현우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내가 뭘 잘못했다고. 한성그룹 비자금 조성 및 횡령 혐의입니다. 증거는 충분히 확보했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저는 천천히 걸어 나갔습니다. 박현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의 눈이 커졌습니다. 너, 청소원. 저는 그 앞에 섰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낡은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내가 누군지 알고 싶으신가요? 신분증을 들어보였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정보원 문서분석국 선임요원 김태수.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40년 전 저는 이 나라의 기밀을 지키던 사람이었습니다. 북한 암호문을 해독하고 산업 스파이를 찾아내고 위조 문서를 판별했습니다. 저는 박현우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찢어서 버린 서류들, 숨겼다고 생각한 증거들, 나한테는 그냥 아이들 장난이었어요. 박현우의 다리가 휘청거렸습니다. 15년 동안 당신들은 저를 투명인간 취급했죠. 복도에서 스쳐 지나가도 쓰레기통을 비워도 아무도 저를 보지 않았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게 최고의 무기였습니다. 아무도 제가 뭘 보는지 신경 쓰지 않았으니까요. 검사가 박현우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당신은 제 딸을 해고했습니다. 부당하게, 비열하게. 그 순간 당신은 잘못된 사람을 건드린 겁니다. 박현우가 끌려나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회의실이 텅 비었습니다. 저는 혼자 그 안에 서 있었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악인을 벌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빌딩 숲이 저 멀리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40년을 숨어 살았습니다. 오늘 단 한 번 제 진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평범한 노인으로. 저는 신분증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로비를 지나며 사람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사람이 그 국정원 요원이래. 와, 청소원이었는데 알고 보니. 저는 귀를 닫았습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으니까요. 건물을 나서는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뉴스 봤어요. 그래.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그리고 미안해요. 제가 그만하라고 했었는데.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사랑해요, 아빠.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았습니다. 어제의 비는 모두 그쳤고 봄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그로부터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뉴스는 연일 한성그룹 비리 사건을 다뤘습니다. 전직 국정원 요원, 청소원으로 15년간 잠복, 72세 노인의 통쾌한 복수, 숨겨진 영웅, 50억 비리 밝혀내. 저는 TV를 껐습니다. 영웅. 그들은 저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화가 났던 아버지였을 뿐입니다. 월요일 아침 한성그룹 인사 담당 이사가 저를 찾아왔습니다. 원룸 앞에 선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태수 선생님, 그동안의 부당한 처우에 대해 깊이 사과드립니다. 됐습니다. 복직하십시오. 아니, 그보다 더 좋은 자리를 드리겠습니다. 보안팀장은 어떠십니까? 급여는 현재의 5배로.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양하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청소원이 편합니다. 그게 제 자리니까요. 이사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다는 얼굴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진심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저는 제가 누구인지 증명하려 했습니다. 그리고 단 하루 증명했습니다. 이제 충분합니다. 더 이상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날 오후 딸이 찾아왔습니다. 문을 열자 지은이가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아빠,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안았습니다. 미안해요, 아빠. 제가 그만하라고 했었는데, 제가 너무 겁쟁이였어요. 아니야. 넌 잘못 없어. 아빠는 정말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저는 몰랐어요. 청소원 아빠가 부끄러울 때도 있었어요. 지은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나도 잊고 살았으니까. 오히려 그게 나한테는 편했어.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와 우리를 따스하게 감쌌습니다. 저녁 딸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제가 직접 만든 김치찌개였습니다. 지은이는 맛있다며 연신 숟가락을 떴습니다. 아빠,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청소일 찾아봐야지. 네, 아직도 청소일을요? 그게 나한테 맞아. 지은이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가 40년 전에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지금도 그래야 하는 건 아니야. 사람은 변하는 거야. 하지만 나는 이제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어. 청소하고 밥 먹고 너랑 가끔 전화하고 그걸로 충분해. 지은이의 눈에 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알았어요. 아빠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어요. 그날 밤 저는 혼자 뉴스를 봤습니다. 박현우의 얼굴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구치소로 이송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분노, 이미 사라졌습니다. 통쾌함,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렇다면, 연민? 아이러니하게도 저는 그에게 약간의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도 결국 욕심에 눈이 멀어 추락한 한 인간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TV를 껐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복수도 증명도 모두 끝났습니다. 며칠 후 저는 동네를 걸어다니며 일자리를 찾았습니다. 세 번째 슈퍼마켓 앞에서 청소 직원 구함 공고를 발견했습니다. 작은 가게였습니다. 큰 빌딩이 아니라 동네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슈퍼마켓. 주인 아주머니는 60대로 보였습니다. 어르신, 청소 일하실 수 있으세요? 네, 40년 넘게 했습니다. 그럼 내일부터 나오세요. 하루 4시간, 시급은 10,000원이에요. 감사합니다. 간단했습니다. 신분증 확인도 경력 조회도 없었습니다. 그냥 필요한 사람과 일할 사람이 만난 것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슈퍼마켓 바닥을 닦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쓰레기를 버렸습니다. 손에 익은 일이었습니다. 아침 11시쯤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어머, 새로 오셨어요? 네, 어제부터요. 그래요? 잘 부탁드려요. 할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장을 보셨습니다.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거였습니다. 이 평범함, 이 일상, 이 소박한 인사. 제가 진짜 원했던 것은 점심시간 저는 슈퍼 뒤편 쉼터에 앉아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딸이 싸준 김밥이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자 따스한 밥의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봄날이었습니다. 문득 40년 전 국정원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바쁘고 긴박하고 늘 긴장했던 나날들. 그때의 저는 대단했을까요? 아니, 그냥 어리석었을지도 모릅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허상을 쫓았던 것은 아닐까요? 진짜 중요한 건 언제나 가까이 있었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딸의 웃음소리, 평범한 일상, 오후 3시,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동네 공원을 지나는데 벤치에 앉은 노인들이 보였습니다. 바둑을 두고 수다를 떨고 햇살을 쬐며 낮잠을 자는 평범한 노인들. 저도 이제 저들 중 하나입니다. 특별하지 않은, 대단하지 않은, 그저 평범한 노인. 그리고 그게 좋습니다. 집에 도착해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빛바랜 신분증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국가정보원 문서분석국 선임요원 김태수. 저는 그것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서랍 깊숙이 다시 넣었습니다. 이제 꺼낼 일은 없을 겁니다. 그건 과거의 제 모습입니다. 자랑스럽지만 돌아갈 수 없는 지금의 저는 김태수 72세 슈퍼마켓 청소원입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저녁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저 재취업됐어요. 정말? 축하한다. 중소기업이긴 한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요.
이번엔 오래 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됐다. 아빠 기쁘다. 아빠는 오늘 어떠셨어요? 나 슈퍼 청소했지. 주인 아주머니가 친절하시더라. 아빠 행복하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행복한가? 거창한 행복은 아닙니다. 환호하거나 기뻐 날뛸 일도 없습니다. 하지만, 응,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밤 잠들기 전에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한성그룹 빌딩의 불빛이 희미하게 보였습니다. 15년 동안 다녔던 곳, 마지막으로 제 진짜 모습을 보였던 곳. 하지만 이제 그곳은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습니다. 저는 커튼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습니다. 내일도 저는 청소를 할 겁니다. 슈퍼마켓 바닥을 닦고 진열대를 정리하고 손님들에게 인사할 겁니다. 누구도 제가 누구였는지 모릅니다. 누구도 제가 무엇을 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저는 이미 증명했으니까요. 단 한 번 제 자신에게 이제는 그냥 평범하게 살면 됩니다. 투명한 노인으로.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투명함으로.